자, 이제 시장 시그널로 가보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나와 계시고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또 주제를 알아봐야 되니까 시그널 정리해 주시죠. 김윤정 아나운서. 네, 오늘 첫 번째 시그널은 AI 시대의 핵심 축, 바로 로봇과 모빌리티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현실 세계에 들어오면서 피지컬 AI 시대로의 대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커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분야를 선도할 주력으로 현대차와 현대오토웨버를 꼽고 오늘 주가 역시 뜨겁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젠 섹터의 이름도 단순히 완성차, SW 소프트웨어라고 하기에도 부족한 것 같은데요. AI, 로봇, 모빌리티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사실 젠슨왕 같은 경우에도 다른 기업도 아닌 국내에서 현대차를 찾고 현대차를 방문하는 모습인데요. 왜 피지컬 AI 생태계를 완성할 최적의 파트너로 현대차를 선택했을까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부터 로봇, 공장, 물류까지 이 수직 통합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엔 AI가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그 모든 분야와 함께 데이터를 다시 수집해서 재가동할 수 있는 그 모든 구조를 갖췄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엔비디아 사이에서 협력을 통해 GPU 5만 장 규모를 들여오기로 했죠. 지금 그 초도 물량인 GPU 1만 3천 장이 한국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 기간이 더욱더 당겨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주가 상승과 수급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오토웨버도 오늘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 내에서 이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 담당 역할, 핵심 중축 역할을 하고 있죠. 최근 테슬라의 FSD가 한국에 상륙했던 소식이 들려오면서 해당 종목의 주가 가속력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로의 대전환 속에서 시장에선 현대차 그룹주가 그 핵심 역할로 부상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급등하는 관련 종목들 사야 할 때일까요? 아니면 아직은 관망해야 할 때인가요? 그 전략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오늘 김유정 아나운서가 로봇에 꽂혔습니다. 로봇캅도 주고 AI, 로봇, 모빌리티, 현대차, 현대오토웨버. 현대차는 뭐 한미 관세 협정 협상 과정에서의 팩트시트 11월 1일로 아마 그 관세가 소급 적용이 되는 걸로 지금 나오면서 조금 유화적인 분위기에 거기에 이제 젠슨황과 피지컬 AI가 덮여지면서 현대 오토웨버도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죠. 일단 유창희 대표부터 먼저 가볼까요? 네. 뭐 일단은 지금 화두가 결국에는 이제 지난주부터 움직임이 나왔던 게 로봇주들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로봇주 성장주에 좀 반응을 좀 해주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말씀하신 것처럼 FSD 자율주행 뭐 이슈가 있으면서 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는데 현대오토웨버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GPU 엔비디아가 좀 초도 물량을 좀 공급을 좀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과 계속 파트너십을 좀 맺고 진행한다는 것인데, 이게 경제 논리를 따지면 엔비디아는 현대차 그룹이 최적의 기업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테슬라는 자체 FSD라든지 자체 AI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그 중국 업체들도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걸 모빌리티 쪽으로 본다라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서 현대차 그룹이 거의 이제 2, 3위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동차 생산량, 판매량의 수준이 전 세계에서. 그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차는 잘 만들지만 나머지는 뭔가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특히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가장 뒤처져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니까요. 물론 이제 실제로 그런 것인지 아닌 서비스를 안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현대차 그룹하고 협업을 하게 된다라면 뭐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동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AI가 됐든, 그러면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리고 로봇이 되었든,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서가
그 기업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오늘 좀 주가 급등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다른 기업들로도 연관성 있는 기업들로도 같이 반응이 나오고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일론 머스크가 또 한마디 해줬네요. 또 AI와 로봇이 미국의 부채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뭔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돈을 많이 번다니까 그런 하는 거 것도 아닐까요? 있고 이제 생산성이 증가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될 거다. 그러니까 사람의 노동을 빨리 대체한다 이 얘기 같아요. 좀 뜬금없이 얘기를 해가지고 뭔 말인가 봤더니 그 내용을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AI와 로봇이 그만큼 급속도로 빨라질 거다라는 예고를 일론 머스크가 또 했고 반면에 또 마이클 버리라고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던 빅쇼트 버리는 테슬라 저것도 고평가다 막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데 무엇이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느 쪽에 동의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결정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일단 시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요건 좀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은 네, 그래서 뭐 현대 오토웨이버는 사실은 계속해서 주목을 받아왔던 기업이에요.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업을 현대차 그룹에서 주력을 좀 하고 있고 매출도 계속 꾸준히 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15%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 그룹이 이 모빌리티라든지 AI, 로봇 이쪽에 대해서 계속 확대를 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난주에도 아틀라스? 네 네, 맞죠. 맞을 겁니다. 네, 정확히 뭐 네임이 그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로봇이라든지 AI를 이쪽을 선도하겠다, 끌고 가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 정점에 있는 건 현대 오토웨버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5%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1월 달 그때 이제 에이펙 회담 있었을 때의 고점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지만 또 차트를 좀 길게 주봉으로 놓고 길게 본다라면 지난 2023년도 이때가 이제 어떤 날이었냐면 그 EV9이 처음 공개가 EV7인가요? 9인가가 이제 공개가 됐을 때 기아가 그때 처음으로 현대차 그룹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탑재하겠다 하면서 이슈가 됐었는데 수포가 물거품이 돼버렸죠. 취소가 돼버렸는데 그때 당시에 현대 오토에버가 그것을 이제 그 사업 부분을 주도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올랐던 자리가 26만 원입니다. 네. 그럼 충분히 저는 26만 원 정도 지금 거의 이제 역사적 신고가, 종가상으로는 신고가 언저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의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오히려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뭐 30만 원도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한 전략이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창희 대표의 선택적인 선택지, 뭐 전략까지 하면 현대 오토에버 이렇게 되는 뭐 저는 대장적인 현대 오토에버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HL 만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 현대차 그룹하고 계속해서 협업을 좀 해왔었던 기업인데 최근에 자회사를 아예 이제 그 인수를 하면서 액추에이터 쪽으로 해가지고 좀 확대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HL 만도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2020년, 2018년 에이다스라고 하죠. 네. 이쪽 관련돼서 상당히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이게 자율주행으로 빠르게 넘어가면서 좀 뒤처졌던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뭐 그래도 자율주행 관련돼서 기술력이 일부 있는 걸 확인되고 있고 또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충분히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수혜를 동반해서 입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변영인 대표의 생각을 또 들어볼까요? 현대차와 현대오토에버. 네. 우선 전체적으로 이 모빌리티 부분 다 연결선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AI, 로봇, 모빌리티의 이제 삼각관계를 보면 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슷한 유형들, 스스로 이제 사고하고 움직여지는 자율주행의 영역 부분, 그리고 우리가 종국적으로 로봇 기술의 가장 최종 착지는 이 피지컬 AI라고 하죠. 스스로 사고하고 좀 제어하고 임무를 좀 수행하는 로봇으로 좀 기술이 고도화되는 그런 흐름들인데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봇 기술에 관련된 부분들은 단순한 뭐 대기업에 대한 투자 이력이라든가 아니면 핵심 기술을 좀 보유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수급 반영을 좀 더 빠르게 가져갔던 흐름들이고 지난주 후반부터 좀 나오고 있는 로봇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색깔을 보면
부품의 내재화 관점에서 특히나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기타 뭐 스마트 공정, 그러니까 공정 자동화 공정이 좀 들어가고 있는 핵심 부품들이 대량 양산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이 캐파 확장에 관련된 기대감을 수반하면서 실질적으로 좀 매출 성과와 좀 연동성이 높은 그런 종목군들로 좀 선별해서 오늘 움직임들이 좀 더 달라지고 있지 않나라는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액추에이터 부분들에게 개념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떤 대량 양산을 좀 기점으로 해서 확장세를 보인다는 점. 특히나 현대차 그룹의 이 아틀라스 부분이 뭐 이번에 일단 뭐 메타플랜트에 대한 일부 적용 그리고 내년도 CS2026에서 세부적인 어떤 업그레이드 버전에 대한 아틀라스를 좀 공개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같은 방향성들을 좀 놓고 봤을 때 이제 서비스 영역들이 좀 더 대량 양산 체제로 좀 전환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로봇주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부품의 어떤 이 밸류체인에 어떤 편입될 수 있는 어떤 종목들이라든가 뭐 구동 모터 또는 감속기 뭐 여기 대해서 어떤 뭐 직교 로봇이라든가 관절 역할들을 하고 있는 핵심적 어떤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실적과 좀 연동해서 좀 나타내 주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요. 네. 오늘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특화된 어떤 자율주행의 영역에 대한 기대감들보다는 로봇 사업에 대한 어떤 연속성 안에서 동조된 수급에서에 대한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는 어떤 전략을 현대오토에버의 경우에도 저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오늘 뭐 모빌리티 부분보다는 로봇주를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클로봇을 좀 저는 공략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일단 CS2026이라는 어떤 모멘텀 특히나 CS2025에서 제이슬랑 CEO가 좀 이야기했던 피지컬 AI라는 부분들이 이번 이 CS2026에서도 로보틱스 기술에 관련된 어떤 고도화된 내용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로봇 사업에 대한 전략들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한 그리고 수급상의 기대원들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클로봇의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과의 굉장히 좀 이 수주의 어떤 밀접성들을 좀 보유하고 있죠. 일단 이 자율 이송 로봇의 이 메타플랜트에 대한 공장에 대한 수주가 올해 상반기에 좀 일어났었고 더군다나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 그러니까 로봇계라고 하죠. 스팟의 공식 유통사로 좀 지정이 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향후의 사업 시너지에 대한 확장성들을 좀 고려해 보면 현대차 그룹의 로봇 사업 전략 확대 부분들의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점, 특히나 로봇의 제어 플랫폼에 대한 강점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은 좀 유의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변영인 대표의 AI와 로봇 모빌리티에 대한 전략은 조정 시 매수 전략을 주셨고 그다음에 선택은 클로봇. 네. 네. 유창희 대표는 아까 현대오토에버. 근데 클로봇에 대한 전략도 역시 조정 시 매수, 분할 매수 이렇게 됩니까? 클로봇의 경우에도 지금 뭐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뭐 단순하게 좀 부담의 요인도 되지만 현재 11월 3일 주가가 49,550원이고요. 현재 주가 43,000원이라면 일단 뭐 추세상으로 좀 봤을 때 일단 일정 이벤트까지에 대한 흐름들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이전 고가 영역까지는 저는 충분히 단기적인 돌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조정 시보다는 뭐 현재 구간에도 그냥 분할 매수. 매수는 좀 유의하지 네.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 매수. 네. 자, 두 번째 이슈 시그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아나운서 다시 나와주세요. 네, 두 번째 시그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해운주가 뜨겁습니다. 전일은 HMM 함께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펜노션의 급등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펜노션이 10%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BDI 운임지수의 상승, 그리고 기술적 반등, 또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시죠. 이 펜노션은 벌크선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철강서, 곡물, 원자재를 나르는 배입니다. 그런데 이 BDI 지수가 최근 11월 상승하면서 급등 이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결국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 케이프선 같은 경우에는 200% 이상 운임이 폭등하기도 했는데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국에서의 항만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철강, 원자재들의 물동량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고요. 또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물동량이 더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실적과 운임의 상승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페노션의 차트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최근 단기적으로 5일선이 20일선과 60일선을 빠르게 뚫고 올라가면서 시장에선 이제 바닥을 통과한 게 아니냐라는 그 시그널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급등하고 있는 페노션 지금도 매수가 유효한지 앞으로에 대한 전망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우리 금융지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당 시즌을 앞두고서 주요 이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요. 기대감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시죠. 가장 중요한 건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물론 최종 관문인 법사위 통과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긴 하지만 통과될 경우 내년 2026년 4월부터는 이 배당에 대한 이 세금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특히 금융지주 안에서도 은행주 안에서도 우리 금융지주가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건 그 배당 비율 때문입니다. 4대 금융지주 안에서도 작년 기준 7.8%라는 가장 높은 배당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제 수혜 혜택도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여기와 덧붙여서 지금 임종용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영 안정화 가능성까지 함께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핵심은 정책적인 수혜 기대감 속에 주가가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부터 담아야 할지 은행주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는 페노션과 우리금융지주입니다. 페노션부터 가볼까요? 페노션은 왜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뭐 사실은 이제 주가는 이제 오늘 뜬금없이 상승하고 있는데 네. 최근 BDI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강석이 전체 그 BDI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35% 정도 되는데 이쪽 관련돼서 수요가 물동량이 상당히 좀 늘어났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이 좀 부양을 하는 효과가 좀 일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평가를 좀 하고 있죠. 또 미국의 뭐 대두 수출이 또 중국으로 또 그렇죠. 많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도 좀 있고요. 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미리 좀 선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 특히 BDI 지수가 최근에 상당히 저점에서 좀 반등을 좀 시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뭐 경제가 안 좋다 하고 있지만 내년에 대한 어떤 경기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내년에 이제 FOMC마저도 의장이 바뀌게 되면 QE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도 지금 지난주에 대규모 재정 정책 미국의 차기 연준 의장이 바뀌면은 뭐 오히려 양적 완화를 그렇죠. 양적 더 완화를 진행할 수 있다. 네, 진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일본도 지금 다카다 총리가 지금 대규모 재정 부양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유럽도 그러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재정 확대를 계속 좀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그러면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작용하는 것도 일부 BDI 지수가 상승하는 요인으로 좀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DI 지수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런 해운 업체들의 주가는 별로 오른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좀 오래간만에 시장이 이제 코스피가 좀 좋게 반응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좀 반응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페노션이 한 10%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H&M은 별로 오르진 않아요. H&M은 이제 한 1% 내외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이제 온도차가 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페노션이 이제 벌크성 운행을 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주가에 영향을 받고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주가의 상승은 좀 부담스러운 건 좀 있을 수, 위치는 좀 애매한 부분들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4,500원이라는 자리가 최근 2년 동안 계속 좀 돌파를 하지 못하고 저항으로 자리했었던 자리가 한 4,500원 정도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 이제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 또 새로운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뭐 H&M도 그렇고 페노션도 그렇고 실적은 나쁘지 않거든요. 페노션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가 한 4,5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계속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최소한 4천억 이상은 영업이익을 보여준다라면 현재 시가총액에서 본다라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BDI 지수 상승의 어떤 이유까지 붙여지고 또 BDI 지수 상승이 이게 한번 돌아서게 되면 쉽게 안 꺾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분할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유 전략으로 없으면은 어떻게 하죠? 없으면 신규 매수 하셔야죠. 신김에서 네, 저는 뭐 한 4,1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벌크선, 뭐 철광석, 석탄, 그다음에 곡물류들이 많이 뭉치로 이렇게 움직이는 무님가가 좀 오르고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금융지주인데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여기 참 난해합니다. 우리금융지주 장원영 씨밖에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요즘 모델로 이미지 탈바꿈을 엄청 세게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뒤집어 올라가면 금융사고가 제일 많이 났던 메이저 금융사 치고는 좀 이례적으로 그래서 한때는 좀 그랬지만 이제 이거를 바꾸려면은 뭐 배당이나 뭐 하여튼 뭐 뭘 좀 늘려야 되는 모양이죠. 네. 오늘 은행주가 대체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뭐 30일 날 지난달 30일이었죠. 기획재정위가 이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관련된 요율을 이제 확정해서 좀 통과를 좀 시켰는데 일단 정부 초안이 최고 세율 35%, 이전 최고 세율이 이제 45%인데 확정된 내용을 보면 중간에 일부 이 과표 구간을 좀 삽입하면서 일단 50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30%, 50억 미만까지 25%로 좀 낮아진 효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체감하는 이 배당세율 이제 분리과세율은 한 25%에서 30%까지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정책들이 최종 이제 국회에서 통과 좀 된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배당 유인 효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주주에 대한 어떤 배당 성향이라든가 배당 정책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주 중심으로 수급이 연속성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 좀 되고 있는데 일단 뭐 배당 재원이 좀 중요하겠죠. 3분기까지에 대한 실적 보면 지배주주 순이익 지표에서 뭐 우리금융지주도 마찬가지로 이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실적 호조를 좀 보였기 때문에 4분기까지에 대한 연속성. 다만 3분기 안에는 이 보험사 인수 비용에 따른 어떤 이 상각 이슈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가 매수 차익이라는 부분들이 회계에 좀 반영이 좀 되면서 한 3천억 정도에 대한 이익 반영이 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이제 이익 확장 관점에서 4분기에 추가적인 어떤 배당 성향 확대와 맞물리면서 오히려 배당금이 조금 더 증가될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아직 연내 통과는 시점상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뭐 내년 1분기 안에 통과가 좀 유력하다면 수급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 관점에서는 뭐 연간 기준에서는 한 29% 정도에 대한 배당 성향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3분기까지에 대한 배당이 한 15.8%로 좀 떨어진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좀 비용 인식에 대한 어떤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4분기에는 한 25% 정도를 상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 이런 부분들은 뭐 4대 뭐 금융주사들에 대한 배당 성향이 이번 정책 개정과 좀 맞물리면서 좀 확대될 수 있는 어떤 요인이라면 추가적인 어떤 수급 유입으로 인해서 주가의 어떤 상승 연속성들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은 그럼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뭐 차트상에서는 오늘 52주 고가에 대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아직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저는 조금 더 반영이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배당 성향에 대한 유인 정책들로 확대가 된다는 부분들은 그동안 좀 보수적으로 배당금에 대한 지급액을 좀 낮추거나 배당 성향을 좀 낮췄던 뭐 은행주들이 오히려 좀 배당 성향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추가적인 어떤 주주환원 정책이라든가 3차 상법 개정안에 관련된 수급 기대 요인들을 좀 감안해 보면 오늘 뭐 52조 고가에 대한 흐름들 나오고 있지만 시장이 조금 더 받쳐준다는 전제에서는 조금 한 상승률 한 20% 정도는 반영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속된 말로 기술적 분석의 차트는 뭐 한 몇 개월 긴 거예요? 1, 2, 3, 한 5개월 옆으로 횡보했네요. 같은 가격에서. 네. 이제 조금 그거를 박스권을 돌파한다? 이렇게 하니까 뭐 의미는 좀 있어 보이는. 그죠? 네. 배당을 엄청나게 또 뭘 해줄란가? 그래도 작년에 최초로 그 비과세가 배당액이 우리금융지죠. 다른 금융사보다 먼저.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외국인 순매수 뭐 원화 같이 앞서 모두에도 했지만 그런 연관성도 좀 있으니까 은행주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 변영인 대표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그널이 있나요, 김희정 아나운서?
네, 마지막 시그널은 급등 종목들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성이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요. 11월 초반에 상승 이후 조금은 쉬어가던 태성이 왜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지 그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태성의 상승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PCB에 대한 기대감, 유리기판 기대감, 마지막은 AI 자체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죠. 그동안 태성은 PCB 설비 위주의 매출이 중심이었는데요. 하지만 글로벌 고객사에게 케미컬 세정 장치를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그 확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더해지고 있습니다. 또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도 절대 적지 않은데요. 점차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유리기판에 대한 수요와 그 니즈를 이야기하면서 태성의 경쟁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유리기판 공정의 난제인 슬러리 제거부터 유리 물성 대응 등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고요. 단순히 세정과 식각 장비 외에도 이 비접촉 이송할 수 있는 그 기술까지 갖고 있으면서 향후 유리기판 시장이 개화가 되게 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AI라는 키워드가 떠오르면서 삼성전기, LG이노텍 등이 PCB 공장 가동률이 80% 이상 늘어나자 태성에 대한 설비가 추가적으로 증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상승과 모멘텀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이 오늘 5%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4분기 비수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9월 석 달부터 500억 원을 상회하는 경이로운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제주 드림타워에서의 카지노도 긍정적이고요. 분명히 손님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던 11월 비수기 흐름 역시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지노와 호텔 분야의 호실적 외에도 한일령에 대한 수혜까지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결국 실적 기대감 또 지정학적 수혜 기대감까지 더해져가고 있는 롯데 관광개발. 과연 앞으로 어떤 주가에 대한 전망 필요할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이번에는 또 시세가 급등하는 개별주. 항상 급등하는 것만 줘가지고 우리 김정환 아나운서가 입으로. 자, 태성은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기업은 아니에요. 저조차도 네. 그렇게 좀 많이 익숙하진 않고 약간 고루한 느낌이 없지 않았어요. 이 태자 들어가는 뭐 태광, 태성 뭐 이런 회사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자, 근데 시가총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1조 3천억이고 코스닥 기업이에요. 네.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태성이 이제 주목을 받았었던 건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2024년에 주가가 크게 한번 움직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상당히 긴 행보라기보다는 박스권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성장 핵심의 축이 한 두세 가지로 이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기판 사업이죠. 지금 주요 기판 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이 지금 80% 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통 가동률이 80% 넘어가게 되면은 증설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공장을 100% 매일 돌릴 수는 없거든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설을 좀 한다라면 아무래도 태성의 장비가 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최근에 이제 발표된 거 이스페타시스가 500억 정도 증설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좀 했었고 또 뭐 삼성전기라든지 뭐 대덕전자 같은 기업들 보면은 수요가 지금 이제 그 계약이 다 끝나가 내년에 대한 어떤 계약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뭐 CXL, 뭐 소캠 이런 것도 감안하면 기판의 수요는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성이 이쪽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고 또 유리기판 시장이 이제 개화한다라는 것이죠. 브로드컴이 이제 양산에 준비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됐죠. 한 2주, 3주 정도 됐는데 아직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은 그렇게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리기판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태성에 대한 어떤 매력을 좀 이끌었던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배터리 사업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11월 달에 태성의 주가를 끌어올린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동박 관련해가지고 이제 태성이 최근에 테스트가 끝났고 장비가 이제 공급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태성의 장비가 이제 로트롤 방식이라고 해서 양면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들 방식보다는 경쟁력이 좀 더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럼 이게 이제 공급이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장비 교체를 했을 때 태성의 장비가 조금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11월 달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저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쨌든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감안하면 지금 태성의 사업 부분이 다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약간 윗꼬리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한번 크게 상승을 하고 한 3주 정도 기간 조정 주고 오늘 그걸 돌파하는 갭 상승을 동반해서 양봉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약간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전 4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보유 전략? 네, 보유이기도 하고요. 없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도 가능한 자리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부를 지금 얼추 전자공시 열어갖고 읽어보는데 와 너무 많아갖고 뭐 복잡해서 모르겠다. 그냥 유리기판 그리고 배터리, 동박 요렇게 두 개만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뜻 뭐 이 유리기판이나 배터리 2차 전지 소재 쪽이 열 처리하는 기술들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롤투롤은 이 롤이죠, 롤. 네. 여기서 롤에서 일로 이렇게 쭉 뭐 원단 끌어가듯이 해갖고 양면을 다 바르는 것 같은데 나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네. 이거 하여튼 좀 뜯어봐야 되겠는데 기업 평가는 못하겠고 어찌됐건 매매 전략은 그냥 보유. 네, 지금은 뭐. 보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어쨌든 기세가 지금 한 2년 가까이 1년 반 정도의 어떤 큰 박스권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갖고 있는 게 보유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업은 롯데관광개발. 맨날 이 한일령, 일본과 중국과 일본 간에 지금 얘기들이 계속 뭐 매일같이 트러블이죠. 네. 뭐 풀어주시죠. 네. 일단 롯데관광개발이 오늘 장중에 한 10% 정도 상승을 했다. 현재 상승폭이 일부 좀 반납된 4% 정도 상승하는 흐름들 보이고 있는데 증권사에서 4분기 실적 추정치에 대한 상향 부분이 있었고요. 여기 대해서 TP가 좀 상향이 됐는데 일단 3분기까지 보여줬던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카지노 드랍률에 대한 상승 부분, 전체 매출 포지션에 대한 기여 효과가 74%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OPM은 한 60% 정도에 대한 기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4분기에는 3분기 대비 실적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3분기에 좀 유사한 이 카지노 매출에 대한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나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3개월간 평균적인 카지노 매출액이 500억 이상을 좀 돌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아마 이제 2월 데이터까지에 대한 연속성들을 좀 더 가져간다면 특히나 최근에 한일령 장기화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 뭐 중국의 인바운드 수요의 어떤 유입으로 좀 이어지면서 실질적인 어떤 효과 부분들은 여행 수요가 일부 좀 감소될 수 있는 뭐 12월 계절적인 특성을 좀 고려하더라도 카지노 부분에 대한 어떤 이 고객 유입률들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이익 확장 관점의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3분기에 이어서 4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조에 대한 연속성들은 오히려 좀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은 그래서 뭡니까? 네, 최근 11월 24일 날 23,000원이라는 이제 52주 고가 이후에 주가 이제 한일령 기대감들이 전혀 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네. 실적에 관된 기대감들 일부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벤트적인 어떤 성격들보다는 외형 성장의 관점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고 일단 이전 고가를 단기적인 목표가 정도로만 좀 추정해서 저는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자, 중국의 일본을 향한 한일령 반사 수익으로 일본 구슬치기 하러 가는 고객이 제주도의 카지노로 뭐 설득력이 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그렇다고 하니 그렇게 인정을 받아들이고 조정식 매수?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